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 8월 1일인데, 1일 맞나? 근데, 8월 2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이 실패하느냐, 또는 어디 최종 방어선까지 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8월 전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가끔 당신 무슨 정보 있습니까? 새로운 얘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면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한번 기존의 전황을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정리해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지금 전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북부 쪽에서 러시아군이 의외로 꽤 진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시작점에서부터 한 20km, 많은 곳은 한 거의 30km까지 러시아군이 진격을 했어요. 요 부분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이 국경선이 마주 있고 러시아군이 보병 전투력보다는 여기 화력 지원, 그 다음에 공군,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우크라이나군보다 앞서고 있는데 그런 우려 때문인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할 때부터 이 러시아 국경 가까운 부분에서는 그냥 공세를 별로 심하게 진행을 안 했고 중부와 남부 쪽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에는 약간 공갈성을 많이 했고 중부 쪽에서 역시 여기도 사실 지금 바흐무트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북쪽 남쪽 아래쪽으로 중부 쪽에서 치열한 주력 공격처럼 했어요. 북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붙이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상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러시아의 북부 공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공세가 중심인 경우는 역시 러시아 국경에 가깝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크라이나군이 공격 포인트를 많이 두지 않았고 공군, 미사일, 포격 등에서 러시아 쪽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프리고진의 쿠데타 이후로 군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엄청난 숙청 작업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사실 러시아 내부는 지금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사람 찾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군부에서는 항상 생기는 문제가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공격해라 그랬을 때 이건 너무 무리합니다. 병사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이랬다가 찍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또는 사실 군부 중에서 프리고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쿠데타 모의에 가임했다는 게 아니라 프리고진이 원래 그 러시아 군대의 군납, 식품 이런 거를 거의 독점했었잖아요. 거기서 오고 가는 정이 굉장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충성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무리한 공세를 할지도 모른다는 건 제가 프리고진 쿠데타 났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어쩌면 북부 쪽에서 저게 무리한 공세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진격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 반격 작전에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거의 여기 이지움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군이 약해서 가уд은 것이라고 해도 전세를 바꿀 만큼 진격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진짜 이게 좌익이어서 밀려나고 간신히 맞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의 유인 작전이 될 수도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지뢰밭이라든가 방어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반격 작전 시작할 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리 성공한다고 그래도 지금 전면으로 밀어가지고 국경까지 밀어붙일 만한 여력은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군이 가장 좋은 거는 기동을 이용해서 적의 부대를 섬멸하는 거나 어떤 요충을 점령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요충을 점령하는 것도 결국은 적의 부대를 끌어내서 유리한 데서 부대를 섬멸해서 가시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현재 우크라이나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러시아군의 진격이 30에서 50km, 지금 14, 20? 한 2배 이상 길어지면 소위 기동방어전에 당할 우려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기갑부대가 없어서 종신방어와 기동방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긴 했습니다. 물론 제공권 때문에 역시 그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유인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전황은 너무너무 구체적인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치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레프트가 나올 거다, 다음번에 라이트가 나올 거다, 이걸 예언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은 치고받는 단계라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러시아군 공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합리적으로 진격하는 것인지, 약간의 무리한 공세로 진격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데, 무리한 충성 공세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니까 더 마구마구 진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진격이 가능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애초에 이쪽에다 주력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비 위주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유인작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무슨 제갈량처럼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이런다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생각보다 무리하게 공격에 나온다면 계획에 없던 카운터 펀치로 우크라이나가 기동작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군도 병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기동방어 유인작전처럼 돼버리려면 다른 쪽 병력을 빼오고 다른 쪽 공세를 중단시켜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진짜 현지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부전선인데요. 중부전선, 여기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뭐 전주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시내로는 안 들어가겠지. 멍청하게 시가전은 안 하고 외곽을 지나서 이쪽 도네츠크로 가는 도로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꽤 가시적인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지금 크림에 있던 병력들을 빼내서 러시아군도 이쪽에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군이 희생도 많은 것 같고 진격이 좀 만만치가 않으니까 전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 메인 공격 지점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을 하나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자포리차 이쪽에서 이제 돌파 작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 뭐 근래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고, 그 뭐 용이빨 있는 데까지 갔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어서 뭐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방어선을 뚫느냐? 아니다. 우크라이나군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이미 체력 떨어졌다. 이런 지금 두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공격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쪽의 압박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주력이 투입된 곳은 여기고, 이쪽에서는 약간 좀 그런 거였는데, 물론 이쪽도 공세 중심점이 하나였지만 처음부터 크림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런 게 벌어지느냐? 우크라이나군이 처음 반격 시작할 때부터 우린 크림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 계속했고, 최근에 이쪽에다 가끔 뭐 모두 날리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에이테컴스를 달라고 하는데, 에이테컴스가 오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케르치 대교하고 이쪽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림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 특히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부분에서 상징성이 큰 부분도 있고요. 크림 반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심각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으로 진격한다고 하면 이 크림 반도 이쪽에서부터는 자연 장애물이 거의 없어서 어디 방어를 할 만한 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 본토하고도 꽤 멀기 때문에 공습이라든가 포격, 미사일 같은 러시아군의 위력을 발휘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너무 좋은 것이죠. 동시에 이곳으로 오는 보급로가 이 마리우폴로 해서 멜리토폴로서 육로를 따라 들어오는 길게 늘어지는 보급로, 그 다음에 바다, 해상인데 이 케르치 대교가 있는 여기, 그리고 이쪽 여기는 다리라기보다 섬으로 이어지는 데인데, 여기를 끊어버리면 사실상 크림반도는 보급이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방어선이라는 건 이 남쪽에 있는 산맥지대예요.
그리고 여기 세바스토폴이 있는데 이건 뭐 옛날 크림 전쟁 때부터 유명한 데지만 지금도 러시아의 가장 큰 군항이고 잘 요새화된 곳의 하나죠. 크림 반도를 공격한다면 사실 이쪽 구름과 세바스토폴 공략이 주 포인트가 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크림으로 진입한다면 굳이 여기서 요새화된 지역이나 산악지대를 공격할 필요는 없고 여기 정도를 차단하고 보급 다리를 끊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지역은 고립되게 됩니다. 세바스토폴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열려있고 함대가 있으니까 뭐 완전히 포위돼서 도가되든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크림에서 치고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 되고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보급로는 다 끊겼으니까 여기 있는 육상 지역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격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크림으로 간다는 건 정말 여기만 넘어서고 다리 끊으면 굉장한 가시적인 대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크림 협박에 별로 안 넘어갔고 뭐 여기다 하면 핵 쏜다 어쩌고 하고 있지만 뭐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 더 중요한 건 크림에 있던 부대를 지금 빼서 거꾸로 지금 중부전선에 박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으로 들어오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리가 2개밖에 없어요. 안티포노프 대교라는 데하고 지난번에 댐 폭파시킨 데 그 댐이 댐일 뿐만이 아니라 다리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상부대가 들어가서 크림반도 진입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크림반도 진입 가능성이 보이면 미국도 에이테컴스 지원할 것이고 다리 끊고 하면은 굉장히 가시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어떤 회고록 같은 게 나온다면 이때 초반 공세 때 우크라이나 군이 주요 목표가 댐이었고 댐을 차지하는 이유는 크림으로 진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러시아군이 놀라서 댐을 폭파시킨 것이다 라는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제공권도 떨어지고 요즘은 뭐 순항미사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쪽에 부교를 놓거나 다리를 건너갈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규모 공세를 시행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강만 건너면 러시아는 엄청난 손실을 겪을 수 있다라는 데 기대를 걸고 뭐 소규모 부대 침투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까지는 러시아군이 그 수법에 넘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니들이 강은 못 건너니까 대부대 정규군에 의한 본격적인 작전은 불가능하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것 같고 그걸 믿는 증거로 했던 행동이 도네츠크 쪽에 이쪽에 있던 무슨 공수사단 같은 거나 올려보낸 것이죠. 여기까지가 7월 전황이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을 뚫기 시작하면서 아주 공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림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크림으로 진격한다는 건 굉장히 좀 무리하고 위험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강 따라 길게 진격하면 우크라이나군도 보급로가 너무 길어져요. 물론 이쪽이 러시아 본토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해안 마리우폴에서 이 남쪽에 러시아가 대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이상 측면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도 어쨌든 120km 이상의 보급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부대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건 제가 여기 못 온다 싶어서 내가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 또 치이는 유혹을 얻게 되고 또 쳐서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 전쟁은 항상 있는 카운터파트가 문제니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쪽을 뚫고 있는 공세가 위장 공세인지 진짜 공세인지 좀 애매하고 어쩌면 우크라이나군 자신들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예상을 깨고 진짜 크림으로 간다라는 이제 그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론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두 방향으로 뚫고 있는데 일단 여기 방어선을 뚫으면 한쪽 부대는 이 마리우폴이나 멜리토폴 같은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만 멀리 진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그랬거든요. 그 보급선을 위협할 수 있는 포 사정거리까지만 가겠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는 이
도로와 이쪽에서 들어오는 다시 크림을 지키기 위해서 부대를 파병해야 된다면 이쪽으로 오는 병력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실제 부대는 이쪽으로 진격하거나 또는 뭐 이 정도까지 가서 이쪽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를 침투시켜서 크림으로 침투시킨다. 그리고 여기를 끊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현재는 이제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래봤자 위장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지,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고, 정말로 러시아가 너희는 위장이야 그러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또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리한 공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진짜 진격하고 안 하고는 이제 러시아의 대응에 달린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진격하는 속도가 사실 느리긴 느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반격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이면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격이 9월에서 10월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지난 건데, 뭐 이미 병력과 장비가 파괴돼서 못한다 라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아니다, 뭐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그 작전도만 가지고 볼 때는 우크라이나 반격이 그럼 실패한 것이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공수의 전환이 되었다라는 건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뭐 빨리 끝난다, 빨리 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보면 방어밖에 할 수 없거나 기습 공격밖에 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공격 능력을 갖추고 지원이 계속 들어오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방어전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겸할 수 있는 군대의 능력으로 올라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공격 능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얘기를 했어요. 1단계는 방어선에 이제 탐색해서 공격 지점을 찾아내는 거다. 2단계라는 거는 3선 방어 지점까지 이제 돌파 지점이 나오고 공격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구멍이 난 지점으로 들어가서 적의 후방을 해집으면서 유리한 지점에 러시아군을 끌어들여서 공격하는 지점까지 공격한을 이루는 것이다. 4단계는 이제 러시아군이 완전히 밀려나게 되면 정말 육 끝까지 가서 뭐 해안가까지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처음 시작할 때 제공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4단계까지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건 3단계 정도에서 러시아군한테 가시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진짜로 다 밀어가지고 물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4단계까지는 아직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글에는 4단계는 10월까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간단히 말하면 처음부터 4단계까지 못 간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은 2, 3단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최선이다라고 봤는데, 8월, 9월 동안에 우리가 이제 3단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한 1.3단계인 것 같고, 이쪽 쪽에서 뚫었다 3차까지 갔다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3단계, 2단계까지는 완성했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기둥은 파고 들어갈 때의 속도로 계산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 가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시간을 가지고 야 2달 동안 여기까지 갔으니까 앞으로 2달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지 이렇게 시간치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앞으로 남은 8, 9월 동안 2단계, 3단계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을 뚫고 3단계까지 진행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느냐도 한 가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사실 뚫으려면 여기서 뚫었어야 되는데 이쪽에 오는 거는 약간은 절반 위장 공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전도 러시아의 빈 곳을 쳐서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딸리고 있는 증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완전한 전력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러시아군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후반전을 보는 거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는 올해 안에는 절대 그 러시아군을 저쪽까지 물리적으로 밀어붙일 전력은 없으니까 포기하게 만들고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포인트를 전선에서 찾으려고 그랬다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승리, 크림반도, 아니면 러시아 여단의 섬멸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지. 초조해지니까 도시 폭격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민의 의지를 건드리겠다는 방법으로 도시 폭격을 시작하는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 러시아도 일찍부터 이직을 하고 있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쟁사에서 도시 폭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국민의 전쟁 의지를 끊겠다. 근데 역사적으로 거기 아무리 때려봤자 국민의 전쟁 의지가 끊어진 적이 없어.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나약해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인하고 강고해져요. 근데 우리가 지난 20세기 100년간의 전쟁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아예 핵폭탄으로 모든 걸 없애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폭격을 퍼붓고 도시 하나를 하루의 잿더미로 만들어도 전쟁 의지는 꺾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건 뭔가 좀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군도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체력이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푸틴이 갑자기 세계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곡물도 없다. 니들 굶어 죽으면 니들 탓이다. 우리는 휴전하려고 그러는데 나토 서방 세계가 안 하고 있다. 뭐 그 다음에 갑자기 나토 국경 가까운데 폴란드를 침공한다.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이번 니제르 쿠데타가 뒤에 바그너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혹시나 뭐 갑자기 지금 거기서 푸틴 만세 부르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봐라 이제 서방에 대한 반기를 들고 니네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나라를 공략하고 거기가 우리 게 된다. 이런 이제 소위 간접 접근 방식의 이제 대전이라고 해야 될까? 세계로 하여간 이 전쟁의 여파가 막 퍼져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만 동원한다라는 또 이제 이건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루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전쟁이 항상 보면은 주변을 가지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서로 힘들어지기 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전쟁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소모전으로 갈 것 같다 그랬는데 결국 소모전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서로 좀 힘들어진 것 같아. 그럼 이제 끝나야 되지 않냐? 참 인간은 이상해서 평화 시에는 저런 고통을 어떻게 배겨낼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쟁에 참상이 벌어지면 야, 저 정도는 일주일 한 달도 못 가겠지. 그래도 몇 년을 가는 게 인간의 참 불가사의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소모전 다음에 나쁜 게 뭐냐면 그냥 의지의 대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합리적이고 전술, 무기 모든 게 다 다음은 도끼예요. 좋게 말하면 의지. 항전 의지와 그러니까 항전 의지와 의지의 싸움인데 이 전쟁이 이제 의지의 대결 쪽으로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의 입장은 제가 정말 두 줄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지만 포기는 불가능한 우크라이나. 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러시아.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뭐 벨라루스하고 바그너 그룹이 뭐 침공을 한다. 뭐 나토 국경을 건드리는 것 같다.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이제 뭐 바그너 그룹이 이제 아프리카로 간다. 뭐 니제르 쿠데타가 나니까 봤지? 우리 이제 아프리카에 주력할 거야. 이런 메시지까지 나옵니다. 결국 전쟁이 세계로 번지는데 이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진짜 또 이렇게 되느냐? 이 벨라루스나 바그너 그룹이 뭐 폴란드나 뭐 어디야 그 리투아니아 쪽 한다라는 침공한다 이 얘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오늘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재주를 자기들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토랑 지금 전면전을 벌여. 그건 진짜 언론의 과잉 보도고 러시아의 그 공갈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략적 공갈. 그런데
그러면 왜 나토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느냐? 단순히 언론이 흥미 위주를 끌기 위해서냐? 나토는 나토대로 지금 힘든 전쟁은 아니지만 힘든 전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군비 증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토도 계속 위기를 솔직히 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요,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폴란드 침공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폴란드도 폴란드대로 지금 군비, 우리나라가 그 덕을 많이 보지만 군비에 상당한 뭐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정치 문제라든가 등등 처리하려면 역시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아무리 가능성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원론에 대한 어떤 속셈이 뭐냐? 그럼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프리카 문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가 푸틴 만세로 가고 이렇게 돼서 제3세계가 러시아 편이 되면서 서방 세계가 공경에 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니제르에서 프랑스 뭐 쫓아낸다 같은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국가 내부가 복잡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은 절대로 소련이나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지금 중국도 봐요. 중국도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금세 중국이 뭐 편들어서 어떻게 되고 뭐 이제 큰일 났다. 미국이 양면 전쟁 못한다 그랬지만 오히려 중국 발 빼고 있잖아요. 전망 얘기해 드리고, 내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미처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게 워낙 이게 뭐가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